2017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두꺼운 부재 추 프랑카. 안 오던 비가 뜰층계에도 온다. 그녀가 마늘을 깐다. 6쪽 마늘의 가랑비. 육손이 그녀가 손가락 5개 오리발가락 하나를 까면 5쪽 마늘은 쓰리고 오그라져 붙은 마늘 한쪽에 맺히는 빗방울. 오리발가락 5개 손가락 하나를 까면 바람비는 뜰층계 양서류처럼 뛰어내리고 타일과 타일 사이 당신 낯빛 닮은 바랜 시멘트. 그녀가 한사코 층계에 앉아 발끝을 오므리고 마늘을 깐다. 매운 하늘을 휘젓는 비의 꼬리. 마늘을 깐다. 한 주먹 깊이의 씨를 묻고 알뿌리 키우던 마늘밭에서 흙 탈탈 털어낸 당신 없는 뜰층계에서 통증의 꼬리 하나씩 눈을 뜨며 낱낱이 톨 쪼개고 나와야 할 마늘 쪽들. 층계 갈라진 틈으로 촘촘하게 내리는 비. 집어넣는 비. 비의 꼬리도 꿰맬 듯 웅크리고 앉아 그녀가 마늘을 깐다. 묵은 마늘 껍질처럼 벗겨서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맨 종아리의 용남매. 비 안에 스며있는 그늘의 표정으로 6해 꿈속 수면에 번지던 당신. 뜰층계에 불쑥 붐비는 당신의 이름. 아멘, 아멘, 아멘. 마늘은 6쪽이고 육손이 그녀 뒤뚱거리며 오리발가락 6개 손가락 6개를 깐다. 3시에 한 번 멎었다가 생각난 듯 쿵 아멘을 들이받으며 아직 닳지 않은 비가 다시 여러 가닥으로 쪼개진다. 네, 두꺼운 부재 추 프랑카. 이 시를 처음에 읽다 보니까 윌리엄 포크너의 The Sound and the Fury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소리와 분노 뭐 이렇게 번역했거나 음향과 분노 이렇게 해서 본 것 같아요. 음향과 분노. 윌리엄 포크너의 대표작입니다. 읽다 보면 그 책이 이제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쓰였는데요. 앞뒤 순서 맥락, 시간적 맥락도 안 맞고 또 맨 앞에 배치된 게 그 moran이라고 해서 약간 좀 전응아의 의식을 그 흐름대로 이렇게 펼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의식의 흐름에 그 책을 읽는 느낌이 살짝, 아니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글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어떤 이미지, 의식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런 시입니다. 되게 이런 시는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의미적 맥락보다는 어떤 이미지 또는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꺼운 부재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두꺼운 부재네요. 네, 이제 제목도 눈길을 끌지만 이름
시인 이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름입니다. 무슨 뭐 추 프랑카,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은 없죠. 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두꺼운 부재라고 했는데요. 왜 두꺼운 부재인가? 굉장히 좀 추측하고 어떤 상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잉여이기 때문에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잉여라는 것은 나머지죠, 나머지. 다 차고 거기서 또 남은 것, 그것을 잉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잉여는 쓸 데는 딱히 없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쓸 데가 별로 없는, 네, 그런 존재가 잉여의 존재라고 하죠. 잉여. 네. 그래서 두꺼운 부재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그게 부재라는 거로 이렇게 시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네, 그것이 두꺼운 부재, 더 두꺼워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다섯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섯 개가 있는 것은 더 두꺼워진 건데 그것은 부재라는 거죠. 남아 돌미 부재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연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 오던 비가 뜰층계에도 온다. 그녀가 마늘을 깐다. 여섯 쪽 마늘에 가랑비라고 했는데요. 안 오던 비래요. 안 오던 비가 뜰층계, 그러니까 뜰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뜰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계단을 뜰층계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안 오던 비였기 때문에 뜰층계에 내리는 어떤 비는 안 오던 비잖아요. 안 와도 되는 비. 근데 그래서 뜰층계에 내리는 비는 잉여의 비인 거죠. 이렇게. 네. 안 오던 비니까, 안 오던 비가 왔으니까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비인 거죠. 그래서 잉여의 비예요. 그리고 그녀가 마늘을 깐다. 여섯 쪽 마늘의 가랑비. 네, 마늘을 깐대요. 마늘이 여섯 쪽으로 돼 있는 게 많죠. 대부분이 여섯 쪽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작아요. 뭐 삐뚤어졌거나 작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그러죠. 여섯 쪽 마늘의 가랑비. 예, 그녀가 마늘을 까는데 마늘에 들어있는 여섯 쪽 마늘의 가랑비래요. 있는 그대로 읽어도 되겠지만 독자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여섯 쪽이기 때문에 그녀가 여섯 뭐 뒤에 나오지만 그녀는 육손이에요. 손가락이 여섯 개. 근데 이 여섯 쪽 마늘의 가랑비라고 하는 것은 여섯 쪽 어떤 환유라고 하죠. 그녀의 여섯 손가락을 여섯 쪽 마늘에 환유를 해서 거기에 내린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가랑비라는 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깐다라는 말, 뭔가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쪽을 까면서 마늘 안에 여섯 개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녀의 손가락도 여섯 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왼손에 아니 육손이 그녀가 손가락 다섯 개에 오리발가락 하나를 까면 이 육손이 그녀가 손가락 다섯 개에 오리발가락 하나를 깐다라고요. 이게 이제 잉여의 손가락인데 손가락 다섯 개가 있고 오리발가락 하나라는 게 잉여의 손가락인데 대부분 좀 물갈퀴처럼 조금 살짝, 많이는 아니고 물갈퀴처럼 살짝 그 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육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리발가락
하나를 까면 사실은 또 마늘을 까고 있으면서 마치 그녀가 손가락을 까고 있는 것처럼 또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환유가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쪽 마늘은 쓰리고 오그라져 붙은 마늘 한쪽에 맺히는 빗방울이라고 해요. 여기서 다섯 쪽 마늘, 다섯 손가락인데 또 다섯 쪽 마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그라져서 붙은 마늘이라고 하는데 오리발가락 같이 생긴 손가락에서 나머지 하나가 약간 오리발가락처럼 그 물갈퀴 같이 생긴 부분이 있듯이 마늘 한쪽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건강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오그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아주 작게 살짝 있죠. 네. 거기에 맺히는 빗방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방울은 즉 여섯 손가락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슬픔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오리발가락, 오리발가락 다섯 개, 손가락 하나를 까면 이번에 또 뒤집어 놨죠. 이렇게 오리발가락 다섯 개, 손가락 하나를 까면 원래 이제 그냥 손가락이 다섯 개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손가락을 오리발가락 손가락, 그러니까 잉여의 손가락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사유를 펼치고 있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손가락 하나를 까면 바람비는 뜰층 개의 양서류처럼 뛰어내리고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리발가락이 어떤 더 많으면 그러니까 다섯 개의 손가락 하나를 까면이라고 했는데 오리발가락 다섯 개 손가락 하나를 까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리발가락이 더 많으면 오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양서류처럼 뛰어내리고 오리는 조류인데 양서류처럼 물속에서도 생활하고 또 육지에서도 생활하고 그러죠. 그래서 양서류처럼 뛰어내리고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 당신 날빛 닮은 바렌 시멘트.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런 작은 금이 있죠. 그 금 틈새, 그 틈새에 시멘트, 회색이죠. 회색. 그 회색의 시멘트가 있는데 그게 당신 낯빛을 닮았다고 합니다. 네, 뭔가 약간 어두운 기색이 닮아 있는 거죠. 그녀가 한사코 층계에 앉아 발끝을 오므리고 마늘을 깐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그녀의 어떤 손이 여섯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섯 쪽 마늘 쪽이 또 여섯 개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마늘 쪽으로 환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이 이연은 뭐랄까 어떤 육손과 마늘 여섯 쪽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맥락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어떤 보여주는 조금은 비논리적인 묘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운 하늘을 휘젓는 비의 꼬리라고 했는데요. 매운 하루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이 연 같은 경우도 생각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윌리엄 포크너의 조금 쉬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게 As I Lay Dying이라고 있어요. 한국어로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기도 해요. 죽어가면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큰아들은 엄마 관 짜고 있고 엄마 다 듣고 있는데
막 그래요. 굉장히 콩가루 집안 아주 그냥 상콩가루 집안 그래요. 아주 또 장래 행렬에서도 아주 거의 생쇼를 합니다. 재밌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The Sound and the Fury는 뭐 재미보다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잘 표현된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매운 하늘을 휘젓는 비의 꼬리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 매운 하늘. 마늘 까고 있으니까 맵겠죠. 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고, 또 육손, 그러니까 잉여의 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런 하늘의 가혹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걸 휘젓는 비의 꼬리라고 합니다. 슬픔의 여운 같은 거죠. 그걸로 생긴 어떤 그 슬픔의 여운이 길었나 봐요. 꼬리처럼. 그래서 6번째 손가락이 잉여이듯이 어떤 비의 꼬리도 어떤 잉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째 손가락이 비의 꼬리로 환유된 듯해요. 그런데 환유가 뭐죠? 환유? 네, 환유. 대유라는 게 있죠. 대유에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죠. 네. 환유는 이렇게 A를 B로 이렇게 은유처럼 A를 B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환유고요. 제유는 전체가 한 가지가 전체를 대신하는 것. 이걸 이제 제유라고 하죠. 흔히 그 빵으로 많이 비교하죠.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다. 근데 식량 전체를 빵 한 가지가 어떤 대신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유라고 합니다. 마늘을 깐다. 한 줌의 깊이의 씨를 묻고 알뿌리 키우던 마늘밭에서 흙을 탈탈 털어낸 당신 없는 뜰층계에서 통증의 꼬리 하나씩 눈을 뜨며 낱낱이 쪼개고 나와야 할 마늘쪽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늘쪽들. 네. 그리고 층계 갈라진 틈으로 촘촘하게 내리는 비, 집어넣는 비, 비의 꼬리도 꿰맬 듯 웅크리고 앉아 그녀가 마늘을 깐다라고 했네요.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 해석을 하기보다는, 의미 해석이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의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의식이 이러한 모습으로 흘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라는 게 촘촘하게 내리는 비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슬픔으로 슬픔, 그러니까 상처와 슬픔이 어느 정도 좀 그 감각화된 모습이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받고 슬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비로 형상화시킨 것, 네, 그걸 감각화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묵은 마늘 껍질처럼 벗겨져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맨 종아리의 용남매, 비 안에 스며있는 그늘의 표정으로 6해 꿈속 수면에 번지는 당신, 뜰층계에 불쑥 붐비는 당신의 이름, 아멘 아멘 아멘. 마늘은 6쪽이고 육손이 그녀 뒤뚱거리며 오리발가락 6개, 손가락 6개를 낀다라고 했네요. 네. 그녀가 마늘을 깐대요. 그녀가 마늘을 깐대요. 그녀가 마늘을 까요. 이렇게. 네. 근데 그녀가 마늘을 까는데, 그녀의 어떤 그 잉여의 상처라고 하죠. 잉여의 상처를 어떤 그 꿰매어서 치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을 깐다는 것은 뭔가를 다 드러내고 대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종아리 육남매라고 했는데 자꾸 육이라는 단어가 여섯, 육이라는 단어가 자꾸 여러 가지로 변주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 안에 스며 있는 그늘의 표정으로 여섯 해, 이번 또 여섯 해, 시간적 존재로서 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해, 꿈속 수면에 번지던 당신, 뜰층계, 뜰층계 불쑥 붐비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뜰층계에는 욕손이 당신과 얽힌 어떤 기억들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 6쪽이고 육손이 그녀 뒷둥거리며 오리발 6개, 손가락 6개를 깐다. 네. 그런 육이라는 것, 어떤 잉여에 얽혀있는 모든 슬픔을 다 드러낸다라고 해요. 네. 왜요? 네, 치유가 필요하니까 다 드러내겠죠. 뭔가를 치유하려면 다 드러내야만이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낸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3시에 한번 멎었다가 생각난 듯 쿵 아멘을 들이받으며 아직 닳지 않은 피가 다시 여러 가닥으로 쪼개진다라고 했는데요. 3시 시간적으로 3시는 6의 절반이잖아요. 6의 절반이 셋이잖아요. 근데 3시에 한번 멎었다가 생각난 듯 쿵. 네, 의식의 흐름이 그냥 설명되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쿵 아멘을 들이받으며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는 게 아멘이죠. 근데 아멘을 알아야 아멘을 들이받으며 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멘이라는 것은 뭐 흔히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그 내용에 듣는 사람이 어떤 동의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서 당신 말 인정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 이런 뜻이 돼요. 아멘은. 근데 그 아멘을 들이받겠다고 합니다. 어떤 운명에 다 저항하면서 그 아멘을 확 들이받아 버리겠대요. 한마디로 운명에 저항하는 거죠. 아직 닳지 않은 피가 다시 여러 가닥으로 쪼개진다. 아직 닳지 않은 피라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네 맞아 잉여의 슬픔 네 그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닥으로 쪼개진다라고 했는데 작은 아픔들로 네 아련아련해진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7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두꺼운 부재 추 프랑카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